돈을 빌려줬는데 피일 차일 미루면서 애를 먹이고 갚지 않는다. 이럴 때 사기죄가 될까요? 애걸복걸 돈을 빌려 가놓고 피일 차일 미루면서 애 먹이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돈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던 것이다. 돈 빌렸다가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된다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사기죄가 되진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이럴 때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사기죄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 사기죄의 성립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기죄란 우리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망행위란 속이는 행위겠죠. 이 기망행위가 있고, 이 기망행위에 따라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착오 때문에 그 상대방이 처분행위 내지는 교부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재물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그 기망행위자가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제3자는 이게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에 빠져서 이에 따라서 처분행위 내지는 교부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외관상으로만 본다면은 임의로 또는 적법하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그런 처분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부행위나 내지는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겠죠. 이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자 있는, 외견상으로는 적법하고 임의적인 처분행위로 보이지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해서 한다는 점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내지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죄를 재산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산죄로는 절도죄와 강도죄가 있습니다. 자, 절도죄와 강도죄도 같은 재산죄이지만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겠죠.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의 경우에는 절취라고 하고 강도의 경우에는 강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어떤 처분행위에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이것을 우리는 편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망행위가 있고 이에 따라서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 내지는 교부행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산상의 이익이나 또는 재물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때 기망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로 하든 말로 하든 또는 행동으로 하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착오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이것을 이용해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부작위에 의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착오에 먼저 빠져 있다. 이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따른 처분행위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결국은 착오에 기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죄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전취식입니다.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망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에 착오에 빠졌어. 음식값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지불하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점 주인은 음식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자는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취득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전취식은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주문하고 다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하고 몰래 음식점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간 경우, 이럴 때는 어떨까요? 계산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돈이 없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갑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나중에 돈을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것을 속이고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이때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가 또는 일행이 계산한 줄로 알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무전취식이 되겠죠. 이럴 때 전부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망행위를 통해서 음식을 먹겠다라는 또는 무전취식을 하겠다라는 고의가 없죠. 그래서 고의가 없으니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로 계산하지 않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과실범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과실범이 되는데 문제는 사기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때는 단순히 민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 주인은 음식값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에 위조 지폐를 넣고 음료수를 빼먹은 경우, 이때도 사기가 될까요? 이때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판기는 기계죠. 기계가 착오에 빠질 수도 없고 또 처분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스름돈 사기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는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를테면 8,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10,000원을 줬는데 2,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착오를 일으켜서 3,000원을 내줬다. 이런 경우에 1,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3,000원을 그냥 받아간 경우, 이럴 때 거스름돈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2,000원이 아닌 3,000원을 거슬러 줬을 때는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더 줬습니다 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고 모른 척하고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용금 사기 내지는 대여금 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걸 갚지 않는다, 이럴 때 사기가 될까요? 따져봐야 되겠죠.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 지금 수술을 해야 되니까 1억 원만 빌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수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썼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리는 용도, 차용하는 그 용도를 속였을 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여금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을 때, 그러면서도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나중에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마치 지금 돈을 빌리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또는 이를테면 지금 빌려주면, 지금 돈을 1억 원을 빌려준다면 6개월 뒤에 내가 누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또는 누구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래서 이때 받으면 당신한테 주겠다, 갚겠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6개월 뒤에 받을 돈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이럴 때는 변제 자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용금 사기 내지는 대여금 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어서 피일, 차일, 한 달, 두 달 미루면서 갚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릴 때 그 목적, 빌리는 이유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변제 자력, 변제 능력에 대해서 속이지 않았다면,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주죠. 이자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제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원금은 갚지 않으면서도 이자는 계속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보통 사기죄를 고소를 하게 되면은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은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안달이죠. 사기죄도 안 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과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사기죄 3범이다. 또 사기죄 5범이더라. 이런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까다롭게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3번, 5번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 사실상 상습적인 사기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사람도 지키고 돈도 지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전취식이라든지 거스름돈 사기라든지 또는 차용금 사기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표적인 또 사기죄가 있죠. 그게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흔히 이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사기 수법들 있죠. 그래서 이게 보험 사기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보험 사기는 그 피해자가 아주 다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사기를 쳐서 보험회사가 손해를 당장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전국에 있는 보험 가입자들이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왜? 보험 수가가 올라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